2000년 11월 13일 밤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험 설계사 윤서진, 42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던 어머니였지요. 낮에는 보험 영업을 하고 하루를 빠짐없이 계획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설명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2000년 당시 성인의 실종은 범죄로 보기 어려웠던 시대였지요. 수사는 조심스럽게 시작됐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이유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약속을 끊고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실종은 그날 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흐름은 이미 낮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찾아간 다방, 그리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사라진 밤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던 하루의 기록입니다. 윤서진은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이지요.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계획적이다, 철저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서진의 삶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흔들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지요. 2000년 당시 서진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장례비와 빚을 정리하는데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남은 것은 보증금과 아이, 그리고 매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뿐이었지요.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별한 지 몇 달 만에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당시는 IMF 외환위기 이후였습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보험업계로 몰리던 시기였지요. 특히 여성들에게 보험 설계사는 학력이나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당장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본급은 없었고 계약이 곧 수입이었습니다. 계약을 따지 못하면 그달 수입은 거의 없었죠. 서진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8시 30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늘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보험 약관, 고객 명단, 계산기, 수첩이 항상 같은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항상 10분 먼저 와 있어요. 고객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해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보험 설계사의 하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이 취소되기도 하고 갑자기 상담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혼란 속에서도 자기만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다음 주 일정을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고객 이름과 상담 내용을 적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그 자리는 바로 다른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빈 시간이 생기면 전화를 돌리거나 기존 고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의 영업 방식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재촉하지 않았고 상품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은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리한 조건은 무엇인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층 고객들이 서진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재계약이 이어졌고 지인 소개도 적지 않았습니다. 2000년 상반기 서진의 실적은 지점 내 상위 30% 수준이었습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지요. 월 수입은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아이 학원비와 최소한의 저축까지 생각하면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밤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초부터 광주 동구의 한 24시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주 5일이었습니다. 시급은 3,000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냈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거의 정해진 틀이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아이 등교 준비, 낮에는 보험 영업, 저녁에는 다시 일터로 나가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영업, 일요일은 집안일과 다음 주 준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진은 늘 단정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인사했고 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말이죠. 카페 동료는 말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멍하니 서 있던 모습, 조용히 한숨 쉬던 순간들을 봤다고 말입니다. 가족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서진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딸은 엄마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밤에 혼자 있는데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일 다녀올게.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삶은 계획적이었고, 통제되어 있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균열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외로움, 그리고 누적된 피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2000년 11월 13일, 서진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이유로 낯선 장소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 그것은 윤서진답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고 통제 밖의 움직임이었지요. 그날만큼은 계획적이던 사람이 계획을 벗어났고 통제하던 사람이 통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흐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윤서진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고 초등학교 4학년 딸의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8시 30분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은 두 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존 고객과 재계약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은 순조로웠습니다. 만기가 된 보험을 재계약하기로 했고 서진은 약관을 설명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객은 도장을 찍었고 상담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진은 계약서를 검은색 서류 가방에 넣고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근처 식당에서 신규 고객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연결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암보험에 관심이 있었지만 즉시 계약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은 40분 정도 진행됐고 오후 1시 10분쯤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그날 오후 일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무실로 돌아가 오전 계약 서류를 정리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보험 설계사들의 전형적인 하루 흐름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서진은 광주 서구의 한 빌딩 3층에 있는 보험사 지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10개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전화 영업을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꺼내 고객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항상 두세 번씩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오류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서진은 동료 몇 명과 함께 사무실 근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2000년 당시 자판기 커피는 보험사 사무실의 일상이었습니다. 짧은 잡담이 오갔고 실적 이야기와 고객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불안해 보이거나 초조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경 서진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전화 몇 통을 걸었습니다. 기존 고객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만기 안내를 하고 새 상품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3분입니다.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는 약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바로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광주의 금오다방이 어디인지 아세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동구 쪽일 텐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진은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동료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요? 서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보험 계약이요. 남자 4명이래요. 이 말은 분명했습니다. 업무상 약속이라는 의미였고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긋는 표현이었지요. 동료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4명이면 큰 건이네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사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수첩에는 그날 오후 약속이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오후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약속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객 이름, 시간, 장소, 연락처, 단 한 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만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깜빡했을까요?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약속이었을까요? 더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약관도, 상품 안내서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하나만 들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류 안 가져가세요?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일단 가서 얘기만 들어보고 올게요. 계약하면 나중에 가져와도 되잖아요. 보험 설계사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말이었습니다. 특히 4명이 동시에 계약하는 자리라면 서류 없이 간다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대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동구 금오다방으로 가주세요. 기사도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아는 데가 있는 것 같다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약 20분 뒤 택시는 광주 동구의 한 골목에 멈췄습니다. 서진은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이동이라면 보통 챙기는 것이었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 서진은 금오다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서서 다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방 안은 어두웠고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설탕 2개요. 서진은 커피가 나와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다방 주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약 10분쯤 지났을 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의 발신지는 근처 공중목욕탕 남탕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공중목욕탕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서진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서진이 다방을 나선 뒤 약 5분쯤 지나 3명의 남자가 다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고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고 네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큰 소리는 없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방 주인은 말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서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약관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들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 네 사람은 함께 다방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남자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끌려가는 모습도 위협받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수첩에도 회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고 서진은 그 자리에 갔으며 그 만남 이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11월 13일 오후 2시 43분 그 전화 한 통이 윤서진의 계획된 삶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남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졌지요. 오후 4시 20분경입니다. 윤서진은 금호다방 앞에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지 약 2분쯤 지난 시점이었지요. 금호다방은 광주 동구의 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이었고 낡은 간판에 적힌 금호다방이라는 글씨는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어두운 내부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방 특유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담배의 연기와 커피 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2000년 당시 다방은 대부분 금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요. 서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이 공간은 익숙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을 다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 고객들은 조용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다방을 선호했지요. 다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처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10개 남짓 있었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2명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신문을 펼쳐든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중년 여성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다방 풍경이었지요. 카운터 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방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갔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바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서진은 의자를 끌어당기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은 가방을 쥔 채였습니다.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요. 설탕은요? 2개 넣어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다방 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서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입구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보험, 서류가 없었습니다. 약관도 계약서도 명함도 없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만날 때 반드시 챙기는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잠시 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잔을 손으로 감싸지도 않았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기억합니다. 보통 손님들은 커피가 나오면 바로 한 모금씩 마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7분, 10분. 서진은 가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해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 기다림이 이미 예상된 것처럼 보였지요. 오후 4시 28분경입니다. 서진의 핸드백 안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가방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뒤 표정 변화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약 40초 남짓이었습니다. 서진은 주로 듣고 있었고 짧게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몇 번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 통화는 근처 공중목욕탕 남탕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2000년 당시 공중목욕탕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은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커피는 그대로 두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다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주인은 이 장면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창문 너머로 다방 앞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골목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은 여전히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약 2분 뒤 서진은 다시 다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커피 다시 데워드릴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5분경입니다. 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보였다고 주인은 기억합니다. 남자들도 서진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30대에서 40대로 보였습니다. 키가 큰 마른 체형의 남자, 체격이 건장한 남자, 그리고 안경을 쓴 보통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2000년 당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들은 서진의 테이블로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강요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야기에 필요한 어떤 준비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자들이 주로 말했고 서진은 듣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중간에 한 남자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 말 이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후 5시 50분경 네 사람은 함께 다방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남자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따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금호다방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방에 도착하자마자 걸려온 전화, 공중목욕탕에서 걸린 짧은 통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온 3명의 남자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진의 도착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요. 오후 5시 50분경입니다. 윤서진은 3명의 남자와 함께 금호다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골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들의 동선을 지켜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골목을 따라 걸어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윤서진의 행적은 하나의 공백으로 남습니다. 오후 5시 50분부터 저녁 7시 38분까지 약 1시간 5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서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서진의 평소 일정이라면 이 시간에는 이미 카페로 향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24시간 카페. 서진은 그곳에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1월 13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지요. 카페 사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늘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늦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7시 30분이 지나도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 40분, 7시 50분이 돼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진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걱정됐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손님이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급히 연락해 대신 출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8분입니다.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보험사 지점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서진보다 3살 어린 여성 설계사였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 퇴근 후 차를 마시던 가까운 사이였지요. 동료는 오후에 서진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4명을 만나러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험 상담은 보통 길어야 한두 시간이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만남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동료는 몇 차례 전화를 걸었고 3번째 만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야. 어디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 밖이야.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고객이랑 있어? 응, 좀 길어졌어. 동료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혹시 불편한 거 아니야? 이 질문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여성들 사이에는 전화로 직접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애둘러 확인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면 짧게 통화를 끊거나 애매한 답을 남기는 식이었지요.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왜? 동료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고객이랑 있는 거야. 서진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는 동생들이랑 같이 있어. 이 한 문장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서진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당시 안다는 것은 실제로 여러 차례 마주쳤거나 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서진은 42살이었습니다. 그녀가 동생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연령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전제로 한 호칭이었지요. 마지막으로 같이 있어라는 말입니다. 강요나 위협의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함께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동료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 동생들이랑 있구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사장님한테 연락했어. 아직 내가 할게. 언제쯤 끝나?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집에는 언제 가? 늦어도 10시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분 남짓이었습니다. 그 시절 휴대전화 통화는 지금보다 훨씬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짧게 말했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동료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동생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생활을 깊이 캐묻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15분경입니다. 이번에는 서진의 친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야.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월요일 저녁에 서진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서진은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직후와 아이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00년 당시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하게 필요해서. 왜 필요한데? 지금은 말하기 좀 그래. 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누구랑 있어? 지인들이랑. 동료에게는 아는 동생들, 언니에게는 지인들.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언니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내일 줄 수 있어.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언니는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 이번에는 서진의 친오빠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오빠, 나야.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오빠에게도. 서진은 같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오빠는 화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너 지금 어디야? 아는 사람들이랑 있어. 누군데? 오빠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말은 오빠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통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위협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설명을 피하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는 동생들이랑 있어. 이 말은 가족과 동료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서진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 이후 서진의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진의 통제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50분경입니다. 윤서진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자동응답 시스템, 이른바 ARS 전화입니다. 2000년 당시 ARS는 가장 빠르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았고 컴퓨터가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요. 서진의 휴대전화로 연결된 ARS는 카드사 대출 안내였습니다. 기계음이 말합니다. 고객님의 현재 이용 가능한 대출 한도는 290만 원입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인 뒤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출 신청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면 한 번을 눌러주세요. 서진은 한 번을 눌렀습니다. 대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서진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2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카드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기계음은 다시 말합니다.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입금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3분 정도 걸렸습니다. ARS 대출을 이용할 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후 조사에서 이 기록은 그대로 확인됩니다. 2000년 11월 13일 저녁 8시 52분 윤서진 명의로 카드론 290만 원이 실행됐습니다.
ARS를 통한 신청이었고 서진의 휴대전화에서 걸린 통화였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입력이 반복되거나 비정상적인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통화는 정상적이었고 입력은 한 번에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서진이 스스로 판단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서진은 돈 관리에 서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대출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 이자율이 높고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서진은 290만 원을 빌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이미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친언니에게, 친오빠에게 공통된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니가 마련할 수 있다고 한 금액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빠가 당장 가능하다고 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합쳐도 8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에 카드론 290만 원을 더해도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진이 말한 2천만 원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10분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안면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인은 당황했고 결국 거절했습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녁 9시 25분경 예전 직장 동료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연락이 뜸했던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는 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저녁 9시 50분경 서진은 다시 친오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빠, 더 구할 수 없어? 오빠는 답답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서 계속 돈만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아니냐, 협박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서진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정말 급하다고 말이죠. 이 모든 통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위협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차분했고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서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2천만 원이 필요한지, 무슨 일에 쓰일 돈인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가능한 모든 통로를 동원해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카드론을 받고 가족에게 부탁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대신 전화를 걸어준 흔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강제로 버튼을 누르게 한 흔적도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서진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돈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누가 돈을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왜 서진이 그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느냐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결국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날 돈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0년 11월 14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 42분입니다. 전남 나주시 시내의 한 은행 ATM기에서 현금이 인출됩니다. 윤서진 명의의 통장에서입니다. 금액은 490만 원입니다. 2000년 당시 ATM기에는
하루 인출 한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하루 최대 500만 원까지 인출을 허용했습니다. 490만 원은 사실상 최대치에 가까운 금액이었지요. 나주는 광주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차로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 나주는 인구 10만 명 남짓의 조용한 소도시였습니다. 광주의 위성도시처럼 기능하던 곳이었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광주가 아니라 나주였을까요? 왜 굳이 생활권을 벗어난 곳에서 돈을 인출했을까요? 해당 은행 지점은 나주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입구 옆에 ATM기가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에는 보안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은행은 현금을 다루는 장소였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오전 9시 42분, 한 남자가 ATM기 앞에 섭니다.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출 금액을 선택합니다. 490만 원입니다. 기계가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납니다. 10,000원권 지폐 490장입니다. 꽤 두툼한 뭉치입니다. 약 1분 뒤 돈이 나옵니다. 남자는 지폐를 챙깁니다. 영수증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ATM기 앞을 떠납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후 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약 170cm 전후, 체격은 보통 검은색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인물은 윤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서진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체형이 달랐고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서진은 돈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서진의 통장을 가지고 돈을 인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서진이 스스로 나주에 가서 돈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움직였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알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CCTV를 통해 은행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동선은 끊깁니다. 은행 밖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2000년 당시 거리 곳곳에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시간대는 늘 붐볐고 특별히 기억나는 인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점퍼 입은 남자 하나가 은행에서 나와서 시장 쪽 골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서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정리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11월 13일 밤 8시 52분 카드론 290만 원 입금입니다. 11월 13일 밤 11시 15분 현금 200만 원 입금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ATM기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오전 9시 42분 현금 490만 원 인출입니다. 나주 시내 ATM기입니다. 290만 원과 200만 원 합쳐서 정확히 490만 원입니다. 들어온 돈이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인출됐습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미리 알고 있었고 그 금액을 정확히 인출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경찰은 11월 13일 밤 11시 15분에 ATM CCTV도 확보합니다. 이 영상 속 인물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현금 200만 원을 서진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챙겨 떠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의 통장은 서진의 손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통장을 소지하고 입금도 하고 인출도 했습니다. 서진은 비밀번호를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통제권은 서진에게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서진과 돈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서진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11월 13일 오후 5시 50분 금오다방을 나선 이후 행적이 사라집니다. 전화는 받았지만 위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입금되고 나주에서 인출됐습니다. 서진이 없는 곳에서 말이죠. 이것은 동선이 나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한쪽에 있었고 돈은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첫째, 서진은 나주 인근 어딘가에 있었고 남자가 대신 은행에 들어가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서진은 아예 나주에 없었고 남자들만 나주로 이동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서진은 그 돈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서진의 딸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모, 엄마가 안 와요. 그제서야 가족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같은 날 나주에서 490만 원이 인출됩니다. 서진은 없고 돈만 움직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서진의 실종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나주경찰서로 한 남자가 연행됩니다. 전날 오전 나주 시내 은행 ATM기에서 윤서진 명의 통장으로 490만 원을 인출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은행 CCTV를 분석해 남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했고 나주 시내를 수색한 끝에 하루 만에 그를 찾아냈습니다. 단서는 단순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은행에서 나온 뒤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는 상인의 기억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장으로 향했고 상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몇몇이 기억해냈습니다. 담배를 사갔어요. 골목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골목 끝에는 작은 모텔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주장미 모텔이었습니다.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고 2000년 당시 지방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텔이었지요. 경찰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주인은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님이에요. 언제부터 묻고 있었습니까? 13일 밤부터요. 지금도 있습니까? 네. 504호에 있어요. 경찰은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5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CCTV 속 인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자 나주 거주 36살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어제 오전 은행에 갔습니까? 남자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CCTV 이야기가 나오자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갔습니다. 누구 돈이었습니까? 504호 손님 돈입니다. 그 손님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탁받았습니다. 남자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504호에 묵던 손님이 통장과 비밀번호를 주며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심부름 값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이죠. 왜 본인이 안 갔습니까? 바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모텔로 돌아가 504호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프런트 주인은 말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남자 셋이 체크아웃했어요. 여자는요? 여자는 못 봤는데요. 이 대답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남자 셋은 분명 있었지만 여자는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텔은 24시간 프런트가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504호 객실을 꼼꼼히 뒤졌습니다. 침대, 욕실, 화장대, 옷장, 쓰레기통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안쪽에서 무언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윤서진, 광주 서구 거주. 사진도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윤서진이 이 방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말이지요. 주민등록증의 상태는 특이했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았고 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은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서진의 다른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민등록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주민등록증은 2000년 당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은행 업무도, 관공서 업무도, 숙박도 불가능했습니다. 서진 같은 사람이 그것을 놓고 갈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만 남아 있었을까요? 서진이 일부러 남겼을 가능성, 누군가가 일부러 남겼을 가능성, 어느 쪽이든 의도가 없는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화장대 서랍 손잡이에서 서진의 지문이 확인됩니다. 서진이 직접 이 서랍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누군가가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서진의 손을 거쳐 그 자리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침대에서는 여성의 긴 머리카락도 발견됐습니다. 욕실 배수구에서도 같은 종류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평범하게 사용된 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숙박 기록을 확인하자 504호는 11월 13일 밤 체크인에 11월 15일 낮 체크아웃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 투숙객의 이름은 가명이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윤서진은 그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일 날 모텔을 나선 것은 남자 셋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04호에 남은 것은 사람도 짐도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윤서진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던 주민등록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까지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00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단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나주 모텔 504호 화장대 서랍에 남겨진 주민등록증 한 장. 조각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진은 납치된 것일까요? 전통적인 납치 사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성, 저항, 구조, 요청, 도움, 신호. 하지만 서진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오다방을 나설 때 그녀는 자발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방 주인의 증언입니다. 강요당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의 전화 통화들, 아는 동생들이랑 있어.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급박함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납치라고 보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속아서 간 것일까요? 사기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큰 이익을 약속합니다. 투자, 사업, 돈. 서진은 오후에 보험 계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4명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없었습니다. 서류도 없었고, 명함도 없었고, 약관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정말 계약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계약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갔던 걸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서진은 준비 없이 갔을까요? 서진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첩에 기록도 없었고, 서류도 없었고, 핸드백 하나뿐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류는 안 챙겨요? 서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가서 얘기 들어보고 올게. 이것은 계약하러 가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후 4시 28분. 그 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진이 금오다방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처 공중목욕탕 남탕의 공중전화였습니다. 왜 공중전화였을까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였을까요? 누군가 서진이 도착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한 전화, 혹은 지시를 내리기 위한 전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는 동생들은 누구였을까요? 서진은 그들을 아는 동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당시 이 표현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쓰지 않는 말이었고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전제한 호칭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들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형성당한 걸까요?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언니, 동생, 가족 같은 호칭으로 심리적 거리를 무너뜨립니다. 서진도 그 과정 안에 있었을까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천만 원은 무엇을 위한 돈이었을까요? 서진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지인에게, 심지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2천만 원 빌려줘.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왜 말할 수 없었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불법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투자, 빚, 협박, 그 무엇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서진은 스스로 돈을 움직였을까요? 카드론 290만 원, ARS로 직접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비밀번호도 정확했습니다. 통장도 스스로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강탈의 흔적은 없습니다. 강요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였을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월 13일 밤부터 15일 낮까지 약 36시간. 서진은 나주 모텔 504호에 있었습니다. 남자 셋과 함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폭력의 흔적도 없었고 협박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말은 더 이상했습니다. 분위기는 평범했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평범했다는 말이.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왜 남겨졌을까요? 504호 화장대 서랍.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깨끗했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았고
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관하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혹은 이제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왜 그것을 두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두고 간 걸까요?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11월 15일 낮 12시, 모텔 체크아웃, 남자 셋만 나왔습니다. 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서진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금융 거래도 멈췄고, 신용카드 사용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왜 그녀는 그 자리에 가야 했을까요? 보험 계약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갔습니다. 준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아는 동생들이라는 말만 남기고. 그녀는 돈을 구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그녀는 스스로 돈을 움직였습니다. 통장을 넘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나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텔 504호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한 장이 남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 그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였다. 서진은 납치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속아서 끌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강요 사이, 자발과 타의 사이,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서진은 한 걸음씩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0년 11월 16일입니다. 윤서진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흘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모가 해준 밥을 먹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어디 갔어?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엄마의 발소리, 다녀왔어라는 목소리를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집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는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기록 속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나주 은행 ATM 기록 490만 원 인출. 서진 명예. 그러나 서진이 아닌 남자입니다. 모텔 504호 숙박 기록. 가짜 이름.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 남겨진 주민등록증 한 장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 없이요. 가족들은 결국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진만 놓고 이별을 대신했습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입니다. 서진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게 할머니야. 아이는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살아있는지도 모른다고. 광주의 그 집은 사라졌고, 나주의 모텔도 사라졌습니다. 504호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보험을 팔고 밤에는 카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3일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은 그날 밤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순간, 그때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